오늘 아침 언급한 섹터 종목 모두 급등했습니다. 단 10분 완득 분석으로 오늘 주도 섹터와 급등 종목의 상승 논리를 짚어드립니다. 구독으로 시간과 돈 모두 절약하세요. 가장 먼저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인 반도체 섹터부터 한번 보죠. 삼성전자 분기 영업이익이 20조 원 전망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과거에도 나왔던 숫자잖아요. 그런데 유독 지금 시장이 왜 이렇게 뜨겁게 반응하는 걸까요? 그게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단순히 그 20조 원이라는 숫자 자체보다는요, 그 숫자가 지금 뭘 의미하는지 그 시장의 체질 변화에 주목해야 합니다. 체질 변화요? 네, 디램이나 낸드 플래시 시장이 완전히 공급자 우위로 넘어갔다는 신호거든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골칫거리였던 그 막대한 재고가요, 이제는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는 귀한 보물이 된 겁니다. 재고의 위상이 바뀌었군요. 그렇죠. AI 수요가 HBM 같은 특정 메모리를 넘어서 이제는 일반 서버용 메모리까지 전부 빨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시장에서는 이걸 슈퍼사이클의 초기 신호로 해석하고 있는 거죠. 재고의 가치가 재평가될 정도의 강력한 수요 회복이다. 그렇다면 삼성전자라는 이 거대한 엔진이 다시 힘을 내면 당연히 그 온기가 협력사들로 퍼져나가겠네요. SFA 반도체의 상승이 바로 그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가장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는 기업 중 하나죠. SF의 반도체는 오사트, 그러니까 반도체 후공정 외주 전문 기업입니다. 네. 반도체 칩을 조립하고 테스트하는 마지막 단계를 담당하는데요. 삼성전자의 공장 가동률이 올라가고 생산량이 늘어나면 그걸 다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는 없거든요. 그럼 SFA 반도체 같은 핵심 파트너사에게 일감을 나눠주게 됩니다. 삼설의 생산량 증가가 곧 SFA 반도체 매출 증가로 이어지는 아주 명확한 구조인 겁니다. 생산량이 늘어나는 것과 동시에 HBM 같은 고부가 가치 제품에는 또 특별한 장비가 필요하겠네요. DIT가 레이저 어닐링 장비로 주목받았는데 이 기술이 HBM 생산에서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HBM 구조를 생각해 보시면 쉬운데요. D램 칩을 머리카락보다 얇게 갈아서 수직으로 여러 층 쌓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 과정에서 웨이퍼가 열 때문에 아주 미세하게 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수율에는 정말 치명적이거든요. 레이저 어닐링은 바로 이 휘어진 웨이퍼를 레이저로 정밀하게 펴주는, 뭐랄까, 일종의 반도체용 다리미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다리미요? 비유가 확실하네요. 네, HBM 생산을 늘리려면 반드시 더 많이 필요한 장비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걸 생산 과정의 병목을 해결해줄 핵심 장비로 보고 있는 겁니다. 수요를 잡는 또 다른 핵심 기술로 테라뷰가 언급됐습니다. 비파괴 검사 기술이라고 하는데 기존 방식이랑은 어떻게 다른 겁니까? 기존에는요, 칩 내부에 결함이 의심되면 말 그대로 칩을 잘라서 내부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럼 그 칩은 버려야겠네요. 당연하죠. 검사에 쓴 칩은 버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테라뷰의 테라헤르츠 기술은 엑스레이처럼 칩을 투과해서 내부를 볼 수 있어요. 칩을 파괴하지 않고도 불량 원인을 정확히 찾아내는 거죠. 수율이 곧 돈인 HBM 공정에서 이건 정말 엄청난 이점입니다. 엔비디아가 협력사들한테 이걸 좀 써보라고 권장할 정도라고 하니까 기술력은 입증된 셈이죠. 장비 분야의 전통 강자인 한미반도체는 조금 다른 움직임을 보였어요. 기존 TC본더 외에 우주항공용 EMI 차폐 장비라는 새로운 동력을 추가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건 포트폴리오 다각화의 아주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HBM 시장에서의 지배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우주항공이라는 또 다른 고성장 첨단 산업으로 기술 적용 범위를 넓힌 거거든요. 한쪽에만 의존하지 않겠다는 거군요. 네, 반도체라는 특정 시장의 경기에만 회사가 흔들리지 않게 기업 전체의 안정성과 성장성을 높이는 전략적인 움직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생산, 장비 이야기를 했으니 이제 인프라 쪽으로 넘어가 보죠. 평택, 용인의 거대한 반도체 클러스터가 건설되면서 한양ENG, 성도ENG 같은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들을 선행투자의 수혜주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수조 원짜리 반도체 장비가 들어오려면 일단 그 장비가 놓일 공간부터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공장부터 지어야죠. 네, 먼지 하나 없는 클린룸, 또 각종 화학물질을 공급하는 그 복잡한 배관 시스템, CSS라고 하죠. 이런 특수 인프라가 먼저 쫙 깔려야 합니다. 한양ENG나 성도ENG가 바로 이 집 짓는 역할을 하는 기업들이고요. 2025년 2월 용인 클러스터 착공처럼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니까 장비 회사들보다 이 회사들이 먼저 수주를 받겠구나 하는 기대감이 반영된 겁니다. 반도체 섹터 마지막으로 인베니아를 한번 보겠습니다. 단일 계약으로 전년 매출의 60%를 넘는 수주를 공시했어요. 이건 단순한 호재 이상의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기업의 펀더멘털, 그러니까 체력 자체가 한 단계 레벨업했다는 신호입니다. 올해 실적이 좋을 것 같다는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이미 올해 실적의 상당 부분이 확보됐다는 확신을 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숫자로 착 증명되는 실적은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때문에 시작이 기업 가치를 재평가하는 가장 확실한 근거가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반도체는 AI라는 거대한 수요가 생산부터 장비, 인프라까지 전방위적인 연쇄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는 게 명확히 보이네요. 그렇다면 이 똑똑해진 AI의 두뇌가 현실 세계와 만나려면 몸이 필요할 텐데요. 자연스럽게 로봇 섹터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보이는 가장 큰 흐름은 M&A를 통한 변신인 것 같습니다. 협진의 사례가 특히 눈에 띄는데요. 네, 협진은 원래 식품 가공 기계를 만들던 회사입니다.
그런데 AI 로봇 소프트웨어 기술을 가진 엔로보틱스를 인수하면서 사업의 본질을 완전히 바꾸고 있는 거죠. 기존의 하드웨어 제조 노하우에 AI라는 두뇌를 이식하는 일종의 환골탈태를 시도하는 겁니다. 식품기계 회사가 AI 로봇 기업으로 변신한다.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는 건데 시장에서는 이 리스크보다 가능성을 더 높게 본 거군요. 인수에 필요했던 유상증자 대금이 문제없이 납입 완료된 게 결정적이었을까요? 정확합니다. 이런 대규모 M&A는 결국 자금 조달 능력에서 성패가 갈리거든요. 협진은 유상증자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서 M&A를 완수할 능력이 있다는 걸 시장에 보여줬습니다. 리스크가 사라지니까 AI 로봇 기업으로 변신한다는 기대감만이 온전히 주가에 반영될 수 있었던 거죠. 실질적 지배주주인 CI테크는 자회사의 가치 상승에 동조화된 것이고요. 기술력을 입증해서 새로운 길을 연 사례도 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부품사로 알려진 나무가인데 글로벌 완성차 기업의 로봇 플랫폼에 3D 센싱 카메라를 공급하게 됐다는 소식이 있었죠. 네, 이 소식은 나무가의 기술력이 스마트폰이라는 한정된 시장을 넘어서 로봇과 자동차 전장이라는 더 큰 시장에서도 통한다는 걸 세계적으로 공인받은 사건입니다. 로봇의 눈을 만들게 된 거네요. 그렇죠. 핵심 부품 공급사로 자리매김한 겁니다. 여기에 CS2026에서 공개될 신기술 스텔라2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단순 부품사가 아닌 핵심 기술 기업으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IL은 양산형 휴머노이드 로봇 IL봇 Y1을 공개했습니다. 여기서 양산형이라는 단어에 특별히 힘이 실리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연구실에 있는 시제품하고요. 공장에서 대량 생산이 가능한 양산형 모델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실용화가 가까워졌다는 뜻이군요. 네, 양산형 모델의 공개는 실제 상용화와 매출 발성이 임박했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이기 때문이죠. 여기에 30자유도 관절, 4시간 연속 고동 같은 구체적인 스펙까지 공개를 하니까 이 회사는 실체가 있는 로봇 기업이구나 하는 신뢰를 시장에 확실하게 심어준 겁니다. 전통적인 자동차 부품사였던 삼보모터스나 그룹 내 지분 가치로 주목받은 워니큐브처럼 상승의 배경이 다양한 경우도 있네요. 네, 삼보모터스는 CES라는 글로벌 모델을 통해서 자율주행 로봇, AMR이나 도시망공교통 UAM 같은 신사업 비전을 알리고 잠재적인 파트너를 찾으려는 움직임이 부각된 사례고요. 반면 워닉큐브는 기술이나 제품보다는 가치평가에 기반한 상승입니다. 그룹 지주사인 워닉이 보유한 상장자 회사의 지분 가치에 비해 워닉 자체의 시가총액이 너무 낮다는 분석이 나왔거든요. 그 가치 격차를 메우려는 매수세가 유입됐고 상대적으로 좀 가벼운 워닉큐브가 더 탄력적으로 반응한 겁니다. 로봇 섹터 마지막으로 SOS랩을 보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차세대 로봇 플랫폼 제슨 토르 생태계에 진입할 거라는 기대감이 컸는데요. 여기서 생태계에 들어간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특정 로봇 회사 한 곳에 부품을 납품하는 것과 엔비디아 같은 거대 플랫폼의 생태계에 들어가는 건 그 사업의 확장성 면에서 차원이 다릅니다. 스케일이 다르군요. 네, 앞으로 제슨 토르 칩을 사용하는 전 세계 수많은 로봇 제조사들이 SOS랩의 라이다 센서를 일종의 표준 부품처럼 채택할 가능성이 열리는 겁니다. 거대한 플랫폼에 올라타서 수많은 고객사를 한 번에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되는 셈이죠. 자, AI의 두뇌와 몸을 살펴봤으니 이제 이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할 심장, 즉 배터리 기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전고체 배터리 분야가 현대차의 의왕연구소 파일럿 라인 풀가동 소식 하나로 다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이 소식이 왜 그렇게 파급력이 컸던 걸까요? 파일럿 라인 풀가동이라는 그 5글자가 주는 메시지가 매우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전고체 배터리가 더 이상 연구실 안의 먼 미래 기술이 아니라 실제 양산을 목표로 한 구체적인 공정이 시작됐다는 의미거든요. 현실로 다가왔다는 신호군요. 네, 바로 그 신호탄 하나가 전고체 배터리 관련 소재, 장비 공급망 전체에 대한 기대감을 한꺼번에 덕발시킨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신호탄을 시작으로 관련 공급망 기업들의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되겠군요. 유일에너테크는 장비와 소재 양쪽에서 모두 수혜를 보는 이중수혜 구조라는 점이 부각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첫째, 유일에너테크는 배터리 셀의 모양을 만들고 쌓는 노칭, 스태킹 장비를 현대차에 공급하는 협력사입니다. 파일럿 라인이 가동된다는 건 이 장비들이 이미 납품돼서 돌아가고 있다는 뜻이죠. 네. 그리고 둘째, 전고체 핵심 소재 기업인 제이오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서 소재 쪽의 가치 상승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장비 매출과 투자 수익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구조입니다. MOT의 경우는 삼성 SDI에 장비를 공급했던 이력, 그러니까 레퍼런스가 강력한 무기가 된 셈이네요. 네, 신기술 분야에서는 이 검증된 공급 이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MOT는 탭 웰딩, 패키징 같은 후공정 장비를 이미 삼성 SDI 전고체 라인에 공급한 경험이 있거든요. 이미 한번 해봤다는 거? 그렇죠. 현대차가 앞으로 생산 라인을 증설할 때 불확실성이 있는 새로운 업체보다는 이미 검증된 기술력을 가진 MOT를 유력한 공급 후보로 고려할 거다는 시장의 합리적인 추론이 주가에 반영된 겁니다. 소재 쪽에서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의 역할이 거의 절대적으로 보입니다. 현대차가 개발 중인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의 핵심 원료가 바로 황화리튬, 즉 Li2S입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이 황화리튬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거든요. 국내 유일이요? 네, 그러니까 현대차가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려면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의 소재를 쓸 수밖에 없는 대체 불가능한 공급자 위치에 있는 겁니다. 생산량과 매출이 거의 1대1로 연동될 수 있는 구조죠.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가격이 비싸면 대중화는 어렵겠죠.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바로 이 가격 경쟁력 문제를 해결해줄 열쇠로 평가받고 있군요. 맞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의 가장 큰 허들이 바로 가격입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자회사를 통해서 황화리튬의 원재료인 전고체를 저렴하게 대량 생산하는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이건 현대차가 꿈꾸는 전고체 배터리 대중화 로드맵을 현실로 만드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AI를 중심으로 파생된 큰 흐름들을 짚어봤습니다. 이 외에도 각자 분야에서 뚜렷한 성장 동력을 보여준 기업들이 있는데요. 먼저 우주항공 분야의 컨텍인데 민간 기업이 나사와 연계된 국가 핵심 인프라 사업을 수주했다는 게 상당히 이례적으로 들립니다. 네, 이건 컨텍의 기술력과 사업 안정성을 국가가 공인해 준 것과 같습니다. 심우주 지상국은 한번 구축되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매출이 발생하는 인프라 사업이거든요. 진입 장벽이 매우 높은 우주통신 시장에서 민간 기업이 핵심 플레이어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바이오와 의료 AI 분야에서는 각기 다른 생존 전략으로 주목받은 기업들이 있네요. 파로스아이 바이오, 메디아나, 아미노로직스입니다. 네, 파로스아이바이오는 190억 원이라는 대규모 자금 조달에 성공하면서 R&D를 지속할 생명줄을 확보했고요. 임상개발 가속화는 물론 기술 이전 협상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됐죠. 네. 반면 메디아나는 이미 확보된 5,000병상 이상의 탄탄한 병의원 판매망이 강점입니다. 아무리 좋은 AI 기술이 있어도 팔 곳이 없으면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렇죠. 유통망이 중요하죠. 메디아나는 이 검증된 영업망에 신제품을 바로 투입해서 즉각적인 매출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저평가 매력이 부각됐습니다. 아미노로직스는 글로벌 비만 치료제 마운자로에 국내 생산 시에 핵심 원료인 비천연 아미노산을 독점 공급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했고요. 마지막으로 에너지 섹터를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오늘 논의의 시작점이었던 AI와 다시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매우 중요한 지점 같습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전기 먹는 하마로 불릴 정도로 막대한 전력을 필요로 하니까요. 정확합니다. AI 혁명의 이면에는 사실 전력 위기라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안정적이면서도 부지 제약이 적은 새로운 전력원이 절실한 상황이죠. 여기서 두산에너빌리티가 만드는 SMR, 즉 소형 모듈 원자로가 강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아, SMR이요? 네, 정부가 SMR을 국가 전략 기술로 지정해서 세제 혜택을 주려는 정책적 지원, 그리고 AI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전력 인프라라는 시대적 요구가 딱 맞물리면서 주목받는 겁니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해결되면 그 다음은 폭증하는 데이터를 실어나를 초고속도로가 필요하겠죠. 그게 바로 관 케이블이고요. 대한광통신의 미국 수출이 221%나 급증했다는 건 이 수요가 이미 현실이 되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겠네요. 그렇습니다. 대한광통신은 AI 데이터 센터 수혜가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 폭발적인 수출 실적으로 증명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강점입니다. 여기에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나 원전에 사용되는 특수 광섬유 기술력까지 보유하고 있어서 미래 성장성까지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분석을 종합해보면요. AI라는 하나의 거대한 기술 혁신이 반도체의 수요를 폭발시키고 그 두뇌를 탑재한 로봇의 진화를 이끌고 또 이 모든 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전고체 배터리, SMR, 광통신 같은 새로운 인프라 시장을 여는 하나의 거대한 연쇄 반응의 고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과거에는 연구개발 단계에 머물던 기술들이 양산, 풀가동, 수주 계약처럼 실제 매출로 이어지는 구체적인 신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이 오늘 시장의 핵심 동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AI가 촉발한 변화의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오늘 분석한 전력과 통신망 외에 앞으로 AI의 그 막대한 데이터와 에너지를 감당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함께 성장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인프라 분야는 어디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운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